네,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폭풍이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면서 새해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까지 전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 굉장히 시끄러웠고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정치가 사라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지난해 정치의 모습 좀 어떻게 두 분은 총평을 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거의 역대 최악이었다. 뭐 이렇게 거의 무능 국회 그리고 정치가 사라졌던 국회. 뭐 이렇게 정치력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라는 것이 양보와 획득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의 어떤 게임의 반복일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본 적이 언젠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협치를 운운했지만 사실 협치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적인 어떤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 끝까지 어제까지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에는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이고 소수당이고 서로가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어떤 대결 정치, 그것이 선명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 자당의 정치를 끌어올리는 지지 세력을 더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성숙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 단계는 많이 넘어섰고 사실은 서로가 타협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로 이동을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좀 얻는 노력을 좀 이번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이 주제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정신 이 자체가 일단 사라졌다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실의 정치와 또 정의의 정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거리 정치가 또 대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내부 사회적인 분열, 갈등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치의 실종 그 자체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여실하게 정면한 한 해가 작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다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좀 달리 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 즉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5년 단임제 임기 내에서 집권 2년 차를 넘어서는 순간은 3단계를 본다 그러면 성과기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실천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것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작년 한 해밖에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열차게 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19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퀴즈가 사실상 당내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촛불로 인해서 상당히 탄핵 정국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부 갈등 균열이 봉합되지 못한 채 지금 21대를 넘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문제 본질 자체에 대해서 여당과 실질적인 대립보다는 내부 갈등에 치중했고 그것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투쟁 아닌 투쟁을 많이 해왔다. 이런 것들이 정치를 더욱더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분 모두 좋지 않은 점수를 주셨습니다마는 대치는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은 지금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갈 건지 처음에 이제 예컨대 장외 집회로 시작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 장외 집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삭발을 여름철에 봤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단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의원직 총사퇴까지. 그럼 이렇게 강경 기조로 해가지고 온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 당대표의 책임이 여기에 많이 져야 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인데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가 되려면 예컨대 재적의 과반 이상이거나
아니면 의장이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희상 의장이 그걸 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과반 이상은 이미 법률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강경 기조 속에서의 어떤 구호 차원에서의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 오히려 진정성을 좀 의심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강경 기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 국면에 들어갔지만 다시 조금 새로운 어떤 기조를 천명하고 대여 전략을 새롭게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당이 계속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런 투쟁으로 일관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평범한 상황에서 이걸 상황 자체를 대비해 놓고 본다 그러면 당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뭐냐 그러면 사실 제로섬이 돼버렸거든요. 이 사실 정치가 제로섬을 가서는 안 되는데 영향력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 모든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여권의 승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여권의 입장, 야권 한국당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입장이죠.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재적인 그 갈등과 분열의 그 내재된 모습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 반면에 그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민주당과 군소 소위 4+1 협의 체제는 어떤 전술적 측면에서는 절묘한 어떤 한 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군소 정당의 힘을 규합해야 되고 거기에 공학적 요소를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실리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한국당을 배제시키는 그런 어떤 전술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런 예. 것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적인 열세는 그 무엇으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입 이름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게 극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표대결도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결국 거리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여론이 지지층에 대한 결속을 가져왔으나 그것이 아주 불같이 확산이 돼가지고 여당이 큰 부담을 느낄 만큼은 되지 않았다. 일종의 진영 간의 하나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그런 시금석으로 서로가 상호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전략 전술에 있어서 지금쯤은 상당히 한국당이 고립무원의 상황이 아닌가.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수당과 다수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뭐 선거법이라든가 지금 공수처 설치라든가 어떻게 해도 통과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강경책이 뭔가를 가져왔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개입을 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야당이 즉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바를 그 법안에 조금 더 반영시키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웠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지지층들에게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좀 건설적인 생산적인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강경 투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책임론은 뭐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좀 이 총선 불출마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이죠. 예. 법사위에 이제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으니까 거의 책임을 진다. 저는 그 진정성은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비례한국당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한국당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불출마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도우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진정성을 얻으시려면 저는 비례한국당에도 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러면 예.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가 세력에 대한 삶으로 봐야 됩니다. 그 세력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 그
동기 이런 것들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세력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고유주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1 협의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더라도 그 4+1 협의체로 이 말미암아 한국당이 거의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세력 확보가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럼 세력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비례위성 정당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그렇게 따지게 된다 그러면 4+1 협의체도 그에 대한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성과물 그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이 공히 책임을 지고 도덕적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당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동일하게 비례정당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예. 있지만 사실 지금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자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비례성, 대표성을 제고시켜서 이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할 수 있는 즉 민심이 더 의석수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선거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명분을 얻어가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예. 많은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던 것인데 만약에 이 장면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 역행하는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의석수를 좀 늘려잡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는 일정 부분 명분인데 명분을 버리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저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석을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런 일종의 페이퍼 정당입니다. 페이퍼 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의석수를 거기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가져올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을 잃었거든요. 명분을 잃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취약 지역에서는 상당히 박빙 차이로 사실 지거나 이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선거 국면에서 아주 이것이 논쟁으로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됐을 때 취약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수도권 입장에 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이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페이퍼 정당에 관련해서 사실은 논쟁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는 정책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명분과 그 당위성이 따라줘야만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더라도 제1야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또 위헌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통과가 돼서 실행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이상 그 정책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 더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비례위성 정당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 총선, 원래 총선을 간단하게 짚어본다 그러면은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결속이 아주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는 입장이고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에 4분 5율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 갈라져 있는 입장이죠. 여기 상황에서 정쟁이 계속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도층을 이반하게 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중도를 누가 먹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도층이 지금 정쟁이 심화된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정치 편의 현상을 가지고 여기서 정치판을 소위 말해서 투표를 안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예. 이 진영 간 싸움이 되는데 4분 5율된 진보와 결속된 진보, 4분 5율된 보수와 결속된 진보가 붙으면은 사실상 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력 자체가 이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보수가 밀릴 수밖에 없고 총선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간단하게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유혹에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한 팬덤 싸움이 되는 겁니다. 중도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여기에 결속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예. 한국당은 한국당의 지지 세력이 결속되는 팬덤 싸움이 되는 겁니다. 비례위성 정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례위생정당은 민주당 못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군수정당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당 만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석을 많이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팬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 통합과 연대와 관련해서 잠시 뭐 언급이 나왔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면 유승민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2월 초까지 중도 보수 세력이 좀 규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통합, 협력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맥락을 좀 잘못 읽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보세요. 자유한국당도 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도 못 내는 정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드는 이렇게 정당이 하나의 정당이 두 개로 갈라서는데 통합이 뭐 다른 당이 있는 것을 묶어지겠어요? 이제는 이제 3%를 점유해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고 하는 정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즉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많이 작용되는 다당제 어떤 선거법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아마 통합의 어떤 이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지금 유승민계의 어떤 변혁이죠. 변혁 예. 쪽에서 뭔가를 이제 이 선거를 위해서 대의명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 할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의 강을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 안 하고서 사실상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보다는 자기의 성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경쟁적인 구도 외에는 갈 길이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 양극단의 정치였습니다. 이거 뭐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향후 총선, 4월에 대한 총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당이 이걸 촉발하고 있는 거죠. 비례위생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진영 간에 철저한 어떤 그 진영 싸움으로 이 구도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중도를 먹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극단 정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도가 옅어지거든요. 여기에 정치적 팬데믹, 일종의 패닉 현상이 작용되기 때문에 중도가 떠나갑니다. 예. 투표장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이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이 이러한 흐름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진영을 정치적 패닉 현상에서 빼내와서 그 중도의 진영을 그대로 묻는 제3세력으로 새로운 보수당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에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제3의 보수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고마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양극단의 정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차기 대권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의 대립 그리고 통합 연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의 이 정치권 일정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는 6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민생 법안 등이 처리가 될 텐데 역시 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여당은 쪼개기 국회로 가고 이런 수순을 밟게 될까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철회하지 않는 한 쪼개기 임시국회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고 일종의 개혁 법안으로 상정해 놓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존재하면은 그 존재한다는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어떤 통념적인 관례적인 어떤 의사 진행이라든가 임시국회의 어떤 열리는 그런 장면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수에 대해서 다시 꼼수를 치는 이런 장면인데 예.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이미 이제 주요한 안건들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의원직 총사퇴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라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미 이제 그 선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거해내고 다른 사안들 민생 법안 처리까지는 이제 다 같이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적인 대화 타협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정치적 실리를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또 대두가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문제를 봉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 전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헌성 여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순수하게 합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필리버스터든지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내년 올해 4월의 총선 자체를 실질적인 진영과의 대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뭐 선택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문 대통령은요, 해맞이 산행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의 싹을 성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의지가 읽힌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래 왔습니다만 어떤 중차대한 입장에서는 그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행보 자체는 뭐 평범하다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한 변화의 싹을 틔우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성과기를 지나서 안정기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취임 초기에는 개혁기, 변혁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성과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안정기를 가져가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국정 로드맵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에 대한 삭을 틔우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혁과 개혁기, 변혁기를 거쳐서 안정기로 들어드는 그것이 작년이었는데 예. 이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순수한 그에 대한 과실을 성과를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를 모색하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이제 되겠죠. 검찰 개혁이라든가 지금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혁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개혁의 어떤 연착륙 이거를 시행하면서 국정 후반기는 경제적인 회복에 좀 집중해서 민생 안정에 좀 진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